네, 요즘 국내외 정세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급변을 하고 있고 갈등은 첨예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원로의 시각은 어떨까요? 자,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 이번 주 초대 손님은 통일부총리와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내신 한원상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분을 모시고 이 최근의 국내외 정세에 대해서 고견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테마운동 복원 이야기가 공식으로 나오고요. 별들이 막 16개나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는 거 보니까 이게 유신체제 복원이 되는 거 아닌가. 아버지의 그 정치적 유산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게 새로운 선택을 하기를 바랐는데 안 하고 오히려 아버지 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 정치에 있어서 스타일은 컨텐츠보다 중요하다고요. 해외 나갈 때 한복을 입었다든지 불어로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스타일상의 이런 신선함이 여론을 이렇게 또 좌지우지 하는 게 있죠. 이건 코스메틱한 거죠. 소위 화장품 차원에서의 효과죠. 그 본질적인 거 아니거든요. 장성택이가 잡혀가는 모습이 방영되잖아요. 국정원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니 북한이 강경군부로 불길하게 가는데 그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안도를 했다. 이게 바로 적대적 공생관계거든요. 남북관계가 악화되어야만 그들의 정치적 기득권이 강화가 돼요. 신뢰가 안 먹혀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불신 프로세스구나.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일종의 어떻게 말하면 이게 신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14 공동성명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합의사항을 이거 무효화를 시켜버렸어요. 아주 그건 정말 북한 체제의 독특이한 종교사회학적인 비보통적인 체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사실. 이게 신뢰 프로세스를 망가뜨리는 아주 기본 요소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 네, 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어떠십니까? 건강은 나이가 자꾸 드니까 힘은 빠지지만 나라 정세가 어수선하니까 건강도 어수선합니다. 외람되지만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정정해 보이시는데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아, 그렇습니까? 예. 시절이 참 그렇죠. 돌아가는 게 지금 대선이 치러진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난 1년 이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출범 직후는 저는 심한 멘붕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할 텐데 그러나 멘붕 속에서도 일말의 그 희망을 가졌댔어요. 어떤 점이세요? 그게 이제 새로 출범하는 이 박근혜 정부가 그 다른 정부들과 달리 확실한 두 반면 교사를 갖고 있었어요. 반면 교사를 갖고 있으면은 반면 교사를 통해서 얻는 교훈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교훈을 제대로 잘 따라가면은 뭐 실패하는 그런 정권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두 반면 교사가 뭐냐면 하나가 이제 바로 앞에 있었던 MB 정권의 그 파행적인 여러 가지 실수들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MB 정권이 줄기차게 오는 동안 너무 불도자식으로 불통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제가 희망을 했고 또 박근혜 씨가 후보 때는 때로는 재치 있게 때로는 용기 있게 상대방의 좋은 정책들을 과감하게 막 수용하더라고요. 순발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경제민주화 같은 거. 그리고 무슨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말이죠. 복지, 담론 이런 것을 다 땡겨가서 이게 무슨 민주당 후보 이야기인지 뭐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재치 있게 용기 있게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되면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또 MB 정부가 남북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냥 저거는 본받지 않을 것이다. 특히 그 2003년도에 박근혜 씨가 그때는 박근혜 씨죠. 그 김정일 저쪽
국방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방북했었죠. 예. 그 방북에서 7개항에 7개항 합의를 했어요. 예, 맞아요. 예. 그 합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MB 정부의 반면교사 의 그 교훈을 제대로 받으면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안 되고요. 요즘은 불통을 넘어서 먹통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불통에서 먹통 그렇게 된다가 또 하나의 그 반면교사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정치 유산이 있잖아요. 그 명함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어두운 점은 이게 안 받을 것이다 했는데. 뭐 새마을운동 복원 이야기가 공식으로 나오고요. 그 자기 아버지 때 아버지의 그 통치를 비민주적 통치를 즐겁게 해줄 만한 별들이 막 16개나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는 거 보니까 이게 유신 체제 복원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의 역사적인 반면교사의 교훈도 못 얻는구나. 특히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 신뢰 프로세스라는 거, 우리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불신 프로세스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저는 내가 하도 멘붕이 심하게 걸려서 좀 그게 벗어나기 위해서 비록 내가 찍지 않았지만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까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랬죠. 그런데 반면교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다는 게 지금 10개월 지난 오늘의 제 판단입니다. 총재님께서 멘붕이라는 단어를 쓰시니까 대선 끝나고 멘붕 걸렸다는 사람을 지금 허다하게 봤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 총재님께서는 그래도 그나마 거기서 희망의 단서를 통해서 멘붕을 극복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그 희망의 단서가 지금 실종이 돼버린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실종되니까 이제 이게 내 개인의 멘붕 문제가 아니고 국민과 민족과 이제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잖아요. 역사가 진전이 돼서 남북 간의 평화가 깃들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정치적인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민주화도 잘 돼서 평등도 이루어지고 인권도 정말 이게 꼽히고 이런 걸 다 바라는 게 국민들의 소망인데 이 소망이 좌절되는 것 같아서 어수선하고 괴롭습니다. 사실 반면교사라는 표현을 쓰시면 반면교사는 일단 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하면. 그렇지. 그렇죠. 쉽죠. 그러니까 배우는 게. 오히려 쉬운 거죠. 그런데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라면 그 원인이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DNA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었어요. 이탈로만 한 그 인터뷰할 때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총재님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게 뭐 생물학적 DNA라고도 말할 수 뭐 정치 DNA겠죠. 정치 DNA고 역사 DNA겠죠.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DNA도 별로 안 좋은데 역사 DNA나 정치 DNA가 있으면 더 괴롭죠. 결국은 어떤 자신의 어떤 그 환경적 요인이 그러니까 규정했던 부분들, 의식의 한계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가 참 힘든 건가요? 그런데 그 후보 때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상대방 후보의 그 좋은 점을 탁탁 용기 있게 재치 있게 아주 정말 순발력 있게 받아들이는 거 보고 이렇게 DNA가 좀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했죠. 그래요. 자,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좀 그 상황이 개선될 여지 이런 건 없을까요? 이제 1년 안 됐으니까요. 앞으로 4년 이상 남았잖아요. 근데 또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한번 이게 10개월 만에 이게 부분적인 좌절이 아니고 일종의 총체적인 좌절이거든요. 그 역사 후퇴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어떤 점은 후퇴하고 어떤 거는 전진하고 이러면 좋은데 불도자 이것은 MB 시대 못지않게 이게 더 강해지는 것 같고요. 국내 모든 문제가 좀 꼬이는 걸 보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꼬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근원적인 이 한계가 아닌가. 꼬이고 있다는 걸 오히려 모른다. 그거 알면은 고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진단을 안 하시고, 일부 소수의 좀 곤란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나. 최근 들어서 이게 꺾이긴 했다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꽤 높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데이터에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마취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때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지난 한 반세기 동안에 강고하게 남아있는 그 냉전 보수 세력이거든요. 네. 뭐 그분들을 적게 말하면은 뭐 한 10%, 좀 크게 말하면 30% 이상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진이 있는 것이죠. 네. 거의 고정적인 그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지금 초기니까 좀 봐주자 이런 게 있어서 한 50% 이상 올라가고 그렇게 하죠. 근데 또 스타일이 정치에 있어서 스타일은 컨텐츠보다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나갈 때 한복을 입었다든지 또 다른 대통령이 감히 하지 못하는 영어로 직접 불어로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또 스타일상의 이런 신선함이 상당 수의 여론을 이렇게 또 좌지우지하는 게 있죠. 이건 코스메틱한 거죠. 그래요? 소위 화장품 차원에서의 효과죠. 그 본질적인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정치는 또 화장품의 차원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으니까. 오래가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익숙해지면 오래가지 못하는 게 당장 우리가 그 외교 정책에서 나타나는 게 영어를 한다, 불어를 한다, 한복을 입는다 이런 스타일상의 얻었던 점수가 이번 당장 그 항공 방위망 인식 그 문제가 나오니까 탁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그 뭐라 그럴까 그 장점 때문에 그 생기는 인기의 상승이 아니고 스타일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 못 가죠. 심각한 국제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게 아주 작동 안 하죠. 지금 G1, G2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 이야기가 앞으로 더 하겠지만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본질적인 실력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총재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바로 좀 그걸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건 우리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결국은 우리 박근혜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외교 정책을 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잘못 가고 있다고 하기보다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렇죠.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그 단극 체제였던 장극 체제에서 실제 그 실세였던 미국이 지금 떠오르는 제2 강대국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게 지금 갈등과 긴장이 생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피벗 투 아시아라는 정책인데요. 피벗 투 아시아는 영어 그대로 아시아로 축을 옮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 정책이 이때까지는 그 이 유럽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회를 했는데 이제는 그 선회 축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기겠다. 그래서 피벗 투 아시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당장 유럽의 국가들이 반발하니까 그것을 이제 새로운 균형 정책이라고 이름을 포장을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그 이야기하는데 이제 피벗 투 아시아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새로 떠오르는 제2대국 중국을 옛날에 그들이 전 세계적인 냉전 시대 소련을 포위 봉쇄했듯이 지금 21세기 들어와서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포위하고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적으로 포위한다는 게 이게 명백한 증거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오스트레일리아 북쪽에는 다윈 항구라고 했어요. 거기 미 해군 해병대 기지를 신설하고 이 군사기지를 일부 철수했던 빌빈에 다시 자기들 들어가잖아요. 오키나와도 지금 일본이 이제 극우 정당이 집권하게 되니까 오키나와도 이 군사기지를 좀 이렇게 옮기려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원점 돌아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포위를 하고 또 우리 제주도에 그 이쪽 중국을 향해 있는 바로 그쪽에다가 지금 뭘 하나 강정마을 강정마을 하려 그러니까 그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강정마을을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봐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제 군사적으로 포위하려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게다가 이제 TPP 같은 게 생겨서 이 환태평양
예, 여러 나라들하고 이 집단적으로 그 FTA 같은 거 네. 이런 걸 체결해서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포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중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소위 그 공중 방어 방공 식별구역, 예, 방공 그 식별구역을 예, 예. 중국이 딱 자기가 설정한 것은 그런 모든 그 지원으로서의 미국 강대국이 이 우리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을 앞세워서 그걸 다시 이 옥죄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선택이 있느냐? 예. 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힘든 겁니다. 어?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힘든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 박근혜 정부가 지혜롭게 우리 민족의 이 국민의 이익,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걸 정책을 써나가야 하느냐 하는 걸 지켜보는데 이때까지 보니까 무슨 별로 신통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타일로 안 되거든요, 그거는. 예. 그건 스타일이 아니죠. 아니, 서브스텐스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이게 참 그 옛날 그 개념이지만 이른바 등거리 외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등거리 외교 우리 김성희 얘기하니까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해요. 예. 93년에 제가 이제 2월 말에 이제 통일부총리로 이제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새로운 그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남북 관계나 외교 정책도 바꿔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아직 부임하지 않은 강대국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 대사 몇 분을 전역을 초청했어요. 중국 대사로 내정된 우리 황병태 박사 그리고 이제 미국 대사로 내정된 한성수 박사 네. 그리고 이제 일본 뭐 등 몇 분을 제가 저녁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한반도 주변에 정세에 우리가 늘 시달려 왔다. 100년 전부터. 네. 이제 이 한반도 주변에 강대국의 대사님으로 가시니까 평화 외교를 좀 해달라. 이런 이제 식으로 당부를 하면서 시간하는데 그때 황병태 대사 내정자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생만 이야기한 거 바로 그거예요. 네. 이제 서울과 와싱턴의 거리와 서울과 베이징 간의 거리는 같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1993년이니까 우리 중국하고 국교 정상화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중국이 지금 한중 관계처럼 그렇게 경제적으로 심화 안 될 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안 되는데 그 등거리 외교란 말 때문에 수구 냉된 언론들이 어떻게 우리 전영북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보도가 나갔군요. 나가가지고서 황 대사는 부임하기 전에 막 아주 시급을 먹었습니다. 혼났습니다. 등거리라는 등거리 감히 어떻게 한미 동맹이 얼마나 기묘하고 중요한데 중국과 이제 겨우 수교를 했는데 이게 거리가 같단 말이냐. 그래서 그야말로 곤혹을 치렀거든요. 그때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중국의 시장은 미국과 일본의 시장 합친 것보다 더 크게 됐어요. 우리나라 최대 지금 수출 시장이 중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가 이제 이건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민족의 복리나 국민의 복리와 이것을 위해서 활용해야 될 때가 돼서 이제는 정말 문자 그대로 베이징과 서울의 거리는 와싱턴과 서울의 거리와 같게 됐어요. 이게 불과 20년 전에 그 이야기하면 아주 불온한 발언이라고 야단을 맞기도 했던 상황하고 아주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변화된 상황을 합리적으로 예리하게 판단하고 통찰해가지고서 정말 민족 복리와 국민의 이 실리에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아짓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이 문제가 나오니까 북경 눈치 봐야 되고 와싱턴 눈치 봐야 되는데 며칠 전에 바이든 부통령이 와서 상당히 좀 기분 좋지 않는 말을 썼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에게 감히 말이야. 배팅 잘해라. 미국에 반대되는 쪽으로 배팅 하지 말라. 저 그 기사 황당했어요, 좀. 아니, 외교 관계는 무슨 배팅으로 봐요. 아무리 자본주의의 정주국이 미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그것도 무슨 실업인도 아니고 뭐 지식인도 아니고 뭐 그런 대학 교수도 아니고 뭐 소설가도 아닌데 부통령이 와서 외교 문제를 배팅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 그 발언이요. 내가 대통령 같으면은 미국이 진짜 중국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구나. 아하. 피벗 투 에이시아가 아니라고 오바마가 아무리 말해도 예. 부통령이 배팅을 얘기할 때는 예. 이 둘 중에 잘해라 이야기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정말 대립적인 긴장 관계, 모순 관계구나 하는 걸 대본에 파악해서 미국의 진정한 의도가 뭡니까? 물어보고 사실 우리는 중국하고 멀리 될 수도 없습니다. 네. 미국하고는 우리는 동맹관계니까 뭐 이미 가까워진 거니까 우리가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와싱턴과 베이징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가야만이 우리의 숨통이 트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네. 우리가 이제는 그 바둑판에 말이죠. 한 20, 30년 전, 40년 전에 쫄이합시다, 쫄. 지금은 지금 마나 상쯤 되었다고요. 네. 비록 차는 아니지만은. 예. 그럼 마상이 그게 얼마나 그 기동력이 있는데. 그래도 포까지는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포까지는. 어떤 외교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의 외교 정책, 그러니까 대미 관계나 대중 관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그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가서 아니 그 한미 동맹도 중요해 우리 국익이 중요하지 않냐. 안에서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내줘야 미국 가서 아니 우리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저렇게 하니까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좀 봐주고 여기서 대충 타협하고 가자. 또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얘기인 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외교는 원래 외치는 내치의 연장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국민 여론의 뜨거운 지지를 받는 외교 정책이 네. 그 힘이 붙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그 민주적인 선진국가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독재자가 와서 뭐 이야기하면요 말 들은 척하지만은 안 듣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내 지지 기반이 없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서 예를 든 게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에 한때 어떤 미국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의식이 막 올라갈 때 오히려 그때 미국 정부를 대하는 우리 정부 여론이 협상력이 더 높아졌다. 이제 그런 예를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외교는 정부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의 레토릭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잘못된 얘기인 것 같은 게 그게 독재 국가에서 하는 논리죠. 민주 그렇죠. 국가에서는 예. 외교는 내치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 목소리가 더 활성화돼서 내야 되는 게 바로 외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점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일단 그 좀 총재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뭔지 혹시 좀 파악하셨습니까? 예. 저는 아까 멘붕 걸려서 처음 기대를 가졌을 때는 그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되기를 바랬어요. 예.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10개월 지나고 나서 신뢰가 안 먹혀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불신 프로세스구나 하는 그런 예. 판단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근데 신뢰 프로세스라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상대가 그 정책을 옳다. 예.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해 줄 때 신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상대가 이걸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를 국제적으로 이렇게 이 공조를 해서 옥죄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면은 신뢰 프로세스는 작동부터 시초부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는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해외에 이렇게 강대국에 순방할 때 다른 나라 갈 때마다 남북관계 이야기하게 되면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공조에 참여해서 네. 북한으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을 변화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했단 말이에요. 포위 압박이네요. 그거. 그죠, 압박이죠. 그러니까 예. 저기 신뢰 프로세스가 우리를 목죄는 압박 정책이구나 하는 것을 직간접으로 그걸 사인을 보내준 거예요. 북한에. 그러면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옆에 그 외교 담당 뭐라 그럴까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장관이든지 청와대 외교 담당 수석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대통령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신뢰 프로세스니까 네. 먼저 평양이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하시고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게 벌써 틀렸죠. 둘째로 남북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려면요. 남북 간에 이미 합의된 합의 중에 네.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강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단계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야 돼요. 예. 근데 우리 김 생사 잘 아시지만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우리 이제 민주사회 최고 지도자하고의 소위 뭐랄까 뜻이 다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예. 우리는 선출된 그래서 교체가 될 수 있는 지도자지만 그쪽은 교체가 될 수 없는 일종의 어떻게 말하면 이게 신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DNA죠. 백두의 혈통이라고 그렇지, 하니까. 그렇지. 백두의 혈통 이게 막 예. 이게 생물학적인 DNA는 안 변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종교학적으로 말하면 컬티스트 스테이트거든. 컬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막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존엄이라고 하는 게 종교의 신적 존재가 갖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인한 문서는 자동적으로 신성한 문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최고위의 위임에 의해서 남북 간 합의된 일단 7.4 공동성명 저쪽에는 노동당의 조직부장 김영주가 네. 하고 우리는 이불학 씨가 이제 정보부장을 했는데 그런 거하고 무게가 달라요.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아무리 더 좋다 하더라도 이 총리 간에 합의된 문서의 무게와 예. 정상 간에 합의된 문서의 무게 우리는 남쪽 자유 체제 하에서 보면은 뭐 비슷한 건데 정부를 대표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 정부는 국민을 대표하고 네. 그런데 저쪽은 신이 대표하는 거하고 그 신 아닌 사람이 대표하는 거하고 이게 질이 다르거든요. 내각 총리가 사인한 거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사인한 거는 급이 다른 거네요. 완전. 급이 더 질이 다르죠. 그래서 예. 그 6.15 공동선언 14 공동선언은 그쪽의 최고위인 김정일 위원장과 우리 대통령 간에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는 예를 들어 북한이 어떤 체제다 하는 거를 상식으로 알면요. 예. 이 다른 합의는 몰라도 이 최고위 간의 한 합의는 그쪽에서 신성한 문구를 본다는 사실을 참고를 해서 네. 그거를 존중해 줄 때 비로소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아하. 근데 지금 이명박 쉽네요. 어찌 보면 쉽네요. 쉽죠. 아주 쉽죠. 예.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저쪽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남북 간에 이 무슨 그 대화를 터는 게 쉽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의지가 분명하니까. 그렇죠. 한 사람만 딱 그렇지. 그러면 예. 되는데. 예. 하여튼 그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는 그래도 저희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거를 안 지키긴 했지만은 그 합의문을 무시하거나 폐기하는 것과 같은 말은 안 했습니다. 네.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불과 한두 달 전인가 우리 정부의 당국자가 통일원 같은 통일원 장관이 14 공동선언에 나오는 서해개발 특별지구 이거 지어버렸어요. 어허. 예. 14 공동성명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합의사항을 이거 무효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총재님 말씀대로 그냥 불신 프로세스로 갔구만요. 완전히. 예. 아주 그건 정말 북한 체제의 독특이한 종교사회학적인 좀 비보통적인 체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사실. 네. 이게 신뢰 프로세스를 망가뜨리는 아주 기본 요소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직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다른 건 몰라도 자 어떤 예를 들어주면 그런 식으로 했어요. 자 미중 관계를 튼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보수파인 닉슨 시절에 텄다. 그러면서 다른 건 몰라도 박근혜 정권이 대북 관계를 오히려 보수 정권이 대북 관계를 트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그걸 했으면 좋겠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가는 거 보면은 그 전망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망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까 내가 멘붕 걸렸을 때 이 박근혜 정부가 잘해주기를 외교 정책이나 남북 정책 잘해주기를 바라서 바로 70년 초에 닉슨이 빙뽕 외교를 하지 않았어요. 왜 보수적인 정부가 그런 탈냉전적인 과감한 정책을 쉽게 펼 수 있느냐 하면 국내 지지 기반이 확실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남쪽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게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많으면 30% 단단한 기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일 만한 그런 지지 기반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반대쪽보다도 더 자신 있게 남북 관계를 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민주 세력의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그걸 추진하려 그러면 종북 요즘 그렇죠. 퍼주기. 그렇게 퍼주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념적으로 정죄하고 그렇죠. 또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냥 공세를 펴는데
박근혜 대통령 하면은 그 보수 수구 냉전 세력들이 까놓고 막 비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닉슨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듯이 우리 박근혜 정부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저도 텔레비전 나가서 그 이야기하고 글도 쓰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의사가 없는 겁니까? 그게 의사가 없다고 하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철학이 없는 게 아닌가 기본 인식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그게 그것도 합리적으로 건전한 보수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인 이점인데 애드밴티지인데 그 활용 못 하더라고요. 누구는 또 그렇게 분석을 하던데요. 안보실장 군 출신이죠. 국정원장 군 출신이죠. 딱 그러면서 이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핵심 포스트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다 군 출신이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더 경직되게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참모진에서 너무 힘의 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것이 계속 경직된 대북 노선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이런 분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분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반면교사로부터 두 번째 반면교사 아버지의 그 정치적 유산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게 새로운 선택을 하기를 바랐는데 안 하고 오히려 아버지 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아까 말한 대로 16명의 별들이 둘러싸여 있다는 거. 그분들이 주로 국방과 안보 외교 쪽인데 안보 쪽인 남북관계 쪽인데 그게 좀 안타까운데 제가 그 이야기 하니까 그러네요. 그 가운데서도 그 별들 가운데서도 노무현 대통령 때 다 또 수고했던 분들이 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알만한데 왜 그런지 내가 참 별들의 힘이 저렇게 약한가. 그렇게 개성 있게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인가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대북 정책을 얘기하니까 이 점을 또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장성택은 실각을 했습니다. 장성택 같은 경우는 개혁 개방파로 이제 그 꼽혀왔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우려 섞인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우려가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남북 관계는 더 급냉되고 더 긴장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요. 전 두 가지로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봐도 중국의 힘이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어떤 학자에 의하면 2020년 앞으로 한 7년 후에는 중국 총 국민 생산이 미국보다 추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인데요. 뭐 그건 조금 섣부른 판단일지도 몰라도 여하튼 중국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그 힘을 키워가고 있는 이때에 중국이 이번 장성택 이게 숙청이죠, 숙에. 이 숙청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만 뉴욕 타임스의 기사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장성택의 그 실패에 대해서 쫓겨난 거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언러빙이란 말은 힘이 쫙 빠지는 거죠. 그렇죠.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재미가 있어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시한 것부터 이야기하면요. 북한의 최고 지휘자가 나이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장성택 씨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전부 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이를 중요시하는 이 유교 문화, 중국 문화에서 자식벌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식벌 그러니까 제일 비서도 불편하겠지만 중국 쪽에도 불편하니까 자기하고 말이 통하는 비슷한 연배의 노련한 제인자하고 이야기를 통하는 게 좋은데 이 사람이 숙청이 돼 버렸단 말이죠. 그런 조그마한 불편이 있고요. 더 큰 불편은 장성택 씨가 그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공고하기 위해서 소위 이 특구 몇 가지를 압록강 거기에 있는 특구라든지 저쪽 낮은 선봉 쪽이라든지 또 최근에 특구를 10몇 개를 확장시켰습니다. 확장시켜서 중국과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그 주역을 했거든요. 주역을 해서 중국으로서는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북중 간의 리에송 역할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으로 봐서는 미국과의 새로운 신대국 관계를 이제 구성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진핑 대통령의 주석의 머릿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저렇게 제2등 국가를 하지만은 그 모든 소득의 대부분이 연해 이쪽 바닷가 지역이 잘 되니까 이게 소득이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중국 내륙은 사실은 굉장히 엄청나게 지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내수 시장을 개발해서 중국의 소위 미국식 서부 개척을 하려 그러면 적어도 20, 30년이 걸립니다. 네네네. 그래야지 제1등 국가가 당당히 되는데 그거 하려 그러면은 20, 30년 걸린 이 동안에 미국과 무력 충돌을 하면은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김정은 제1비서가 나와가지고 금년 2월 12일 날 3차 핵실험을 딱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해버리니까 미국이 그걸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이 우리 서해에 미국의 최첨단 항공모함. 항공모함 아니라 모든 공군 예. 새로운 장비 3가지를 B-52, B-2, F-22, 그리고 스텔스까지를 예. 동원해서 그 발진을 일본에서 하든 구함에서 하든 미국 본토에서 하든 대부분의 공중검유를 통해서 날아와 가지고서 예, 맞아요. 힘을 과시했거든요. 예. 그 북한을 위협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북한은 판단할지 몰라도 베이징에서 볼 때는 아하, 피벗 투 에이시아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 칼을 갖다 댔구나. 이렇게 그렇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보니까 이게 20년 동안 미국하고는 군사적으로 충돌을 피해야 되는 게 절대적인데. 네. 아, 이 북한에 30세밖에 안 된 젊은 지도자가 나와가지고서 이런 핵모험을 하니까 시진핑 씨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월 12일 3차 핵실험은 김정은 최고 지도자가 자기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한 거라고 그렇게 폄하를 했어요. 예. selfish gain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게 불편하죠. 그런 불편한 것을 장성택이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장성택이가 쫓겨난 추방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런 이유가 있어요. 최고 존엄인 김정은 이 제1비서의 명령을 불복종했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제가 추론컨대는 2월 12일 3차 핵실험이 생겼을 때 중국 최고위들의 그 정서를 반영한 게 아닌가. 반영해서 예. 군부의 그 모험에 대해서 장성택 씨가 견제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을 잘 아니까. 예. 그걸 이제 저쪽 군부 쪽에서는 어떻게 뒤집어서 해석하는 거 아니. 중국이 그때는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최초로 유엔이 북한을 공조로 이렇게 생춘을 할 때 중국이 거기다 확실히 가담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 확실히 가담했을 때 북한의 최고위는 군부는 굉장히 화가 났는데 중국 통일하고 하는 장성택이 너는 뭘 했느냐. 이런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번에 최고위의 명령을 불복종했다는 게 뭔가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네. 그게 12월 12일에 3차 핵실험에 관한 중국의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대변해서 네. 오히려 군부를 견제하려고 했다면 군부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럼 오히려 그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갈 방향이 확실해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불편함에 대해서 이번에 장성택 추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예. 또 하나는 내가 큰 거는 북미 관계하고 남북 관계에서 적대적 공생 관계가 강화될 겁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최근에 내가 한반도는 아프다 책을 쓰면서 부제로 네. 적대적 공생 관계의 비극이라는 말을 썼는데 적대적 공생 관계가 이런 겁니다. 남북 양쪽에 극단적인 강경 세력이 계속 권력을 갖게 되면은 남북 관계는 불가피하게 악화돼요. 또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야만 그들의 정치적 기득권이 강화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권력을 강화하려고 그러면 일부러 남북 관계를 악화시켜서 그걸 빌미로 해서 그렇죠. 그걸 강화시키죠. 예. 이번에 이 장성택의 숙청이 적대적 공생 관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그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의 측면만이 아니라 한국 안에서의, 그렇죠. 남한 안에서의 극우 세력을
이들의 헤게모니를 더 강화시켜주는 강화시켜주는 거죠. 아하. 오늘 아침 신문 보세요. 어제 그 장성택이가 그 정치국에서 전체 정치국에서 잡혀가는 모습이 방영되잖아요. 예, 실렸죠. 했을 때 어느 신문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국정원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예, 저도 거기서 봤습니다. 봤죠? 예, 예. 아니 북한이 강경군부로 불길하게 가는데 그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안도를 했다. 이게 바로 적대적 공생관계거든요. 아하, 예. 그걸 언론에서 별로 지적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나저나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는 아프다라는 책도 쓰셨고요. 치료제가 뭘까요? 적대 관계를 없애는 것은 제가 이것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예. 사회과학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저는 발선이란 말을 내가 한반도는 아프다는 말을 썼는데 발선은 뭐냐면은 일으킬 발. 예. 그리고 착할 선. 예, 발선. 예. 예.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발악은 있잖아요. 그 발선은 못 들어봤는데요. 발선 없죠. 예. 근데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양쪽의 강경 세력이 서로 발악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거든요. 예. 이념적으로 군사적으로 막 그렇죠. 발악을 해서 막 서로 적대 관계가 강화되는데 그거는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도 부부 간의 싸움도 부부가 발악하게 되면은 이게 파탄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발악을 그러면 중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상대방의 장점을 공적으로 칭찬해주는 정책을 써야 돼요. 이게 신뢰와도 연관이 돼요. 예. 아니, 사람은 말이죠. 누구나 착한 거와 악한 게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집단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나라와 나라 간에 이렇게 싸울 때는 상대방이 이제 주적이 되잖아요. 그 주적은 사탄이 됩니다. 네. 악이 됩니다. 악의 축이 됩니다. 예. 그럼 악의 축으로 규정해 놓으면은 상대방의 장점을 전혀 못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발악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남북 관계도 그런 겁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원수입니다. 종교인들은 어떤 보수적인 종교인은 사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사탄적인 요소도 있고 우리 안에도 사탄적인 요소가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쪽의 좋은 점을 은밀하게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건 효과가 없어요. 공적으로 잘한다. 그랬다고 종북으로 몰리면 어떻게 해요, 총재님? 아니지. 그쪽도 우리한테도 우리 장점을 또 공적으로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제가요, 한 10년, 20년 전부터 공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좀 남북 관계에 이렇게 유화 발언을 하고 이게 평화지향적인 발언을 하면은 보수 언론에서 하나무함에는 그때는 종북이란 말 안 쓰고 친북 좌파라고 그랬죠. 그랬죠. 예. 친북 좌파. 예. 그 친북이란 말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대응했냐면 변명하려고 안 그랬습니다. 한 번도. 내 친북이다. 예. 근데 왜 내가 친북이냐 하면은 남쪽에는 친북 인사가 많이 나와야 되고 북쪽에는 친남 인사가 많이 나와야 된다. 예. 그래서 북쪽에 친남 인사가 많아지고 남쪽에 친북 인사가 많아지면은 화해가 네. 협력이 예. 이게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평화가 오고 통일이 간다. 그런 의미에서 내 친북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친북에는 반북이 돼버렸단 말이야. 예. 그게 악마화 시키는 게 되거든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마녀 사냥이죠. 자, 그러면 지금 그 총재께서 발악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그 개념을 이어가면 그 최근 들어서 아주 그 더 심해지고 있는 이른바 종북몰이. 예. 이것도 결국은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거죠. 예. 그 마카시즘, 예. 내가 마녀 사냥이라고 그러잖아요. 마녀 사냥. 그러니까 옛날 중세기에 깬 여자들이 그 가톨릭 교회의 교리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회의를 한다거나 하면은 그게 여자 경우에는 마녀가 되는 거고, 그렇죠. 남자 경우에는 이단이 되는 거고, 예. 해서 이제 종교재판에 의해서 많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했잖아요. 그 이제 그게 가톨릭 교황도 2000년인가 그걸 공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가톨릭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교황이 바로 서니까
이익이 되는 거죠. 예. 요즘 프란체스코 교황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카톨릭이 살아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직 개신교에서는 그거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녀 사냥, 1950년대 초반에 마카시즘 이거는 발악만 시키는 효과만 있어서 남북관계 악화되고요. 네. 이 남북관계 악화되면은 우리 민족의 활로가 막힙니다. 그렇죠. 근데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내가 한반도가 아프다는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말이죠.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민족이 너무 억울하게 아팠는데 36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아팠죠. 그렇죠. 식민지가 끝난 게 태평양 전쟁 끝남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전범국인 일본은 마땅히 독일이 받았던 징벌을 받아서 일본이 분할되든지 동경이 내쫓기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오히려 한국 전쟁의 음덕은 자기들이 다 먹고. 그렇죠. 예. 왜 우리가 전범국이 받아야 할 징벌을 받아서 민족이 타율적으로 분단되는 건가 이거죠. 그게 아픈데 그러니까 식민지가 분단 시도로 넘어오면서 솔직히 말해서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한 번도 우리만 맛보지 못했어요. 매년 8.15 되면 뭐 해방의 노래, 광복의 노래 부르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노래 부를 때마다 난 참 가슴이 메어지고 아팠어요. 근데 더 아픈 거는 그걸 아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나를 아프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부제를 그렇게 쓴 거예요. 게다가 지금 아베 외교부가 기시 노부스키 아닙니까? 맞죠. 예. 1급 전범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동맹국으로 격상시키는 과정에서 그 죄는 다 소멸되고, 소멸되고, 이 분단 5년 이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서요. 한국전쟁이 일어나니까 기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가미사마가 신이 일본에 내린 축복이다 그랬어요. 갑자기 욕 나오려고 그러네, 지금.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기야 그렇지. 우리 한국전쟁 열전 3년 동안에 필요했던 군수물자를 일본이 생산해서 그걸 소비함으로써 경제 대국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뭡니까? 전범국은 식민지로 억울하게 착취하고 억압했던 나라의 분단과 그거로 인한 전쟁 때문에 경제 강대국이 되는데 우리는 분단이 돼서 열전 3년 300만 이상 죽고 냉전 지금 60년이에요. 회갑이에요. 그렇죠. 우리 김수생 회갑 지났어요? 아유, 좀 멀었어요. 멀었죠. 예. 그 긴 시간인데 우리 긴 시간 지금 냉전 60년 하고 있는데 이걸 아파하지 않고 있다는 거. 정치인들이 아파하지 않고 있다는 게, 대통령이 아파하지 않는다는 게, 통일은 장관이 아파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넬슨 만델라 결국은 이제 그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뭐 세계 100가의 나라에서 조문을 갔다고 이제 하던데, 우리 총재님 같은 경우 그 넬슨 만델라 생전에 3번 만나보신 적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본 어떤 그 느낌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분은? 제가 처음 만난 것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제가 그때 정부에 남았는데 만델라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께서 갑자기 나보고 특사로 가시라 그래서 제가 그보다 큰 영광이 없죠. 가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그날 대통령 취임식 날 만델라 대통령께서 아세아 특사 30명 가까이 되는데 그 가운데 6나라를 특별히 그날 저녁 8시에 초청했어요. 만나 뵀는데 그 6나라 중에 5나라는 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일본, 우리, 싱가포르, 브루나이 뭐 이런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 나라고, 한 나라가 아주 가난한 월남 부통령 여자였어요. 그런데 나는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만델라 대통령께서 난 자기 자랑하실 줄 알았어. 내가 28년 동안 이른바 내가 왕년에 왕년에 고생 많이 했다. 민주화 인권을 위해서 투쟁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 뭐 그런 말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첫 마디가요. 깜짝 놀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지만은 교육제도, 은행제도,
통신 제도가 유럽 수준인 선진국가입니다. 네. 여러분 투자를 많이 해주세요. 어허. 그러면 투자에 대한 과실금은 확실히 내가 대통령으로서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외투 이야기를 하나 내가 이제 역지사지를 해봤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분이 28년 동안 감옥에 갇혔을 때 죄목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산당 테러리스트였어요. 네. 예.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잘 나가는 아세안 나라 특사를 불러서 여러분들이 투자해주면은 그 과실금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보내준다. 나는 그런 테러리스트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간접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남 부통령께서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 이제 특사로 오셔가지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왜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다 잘 사는 아시아 나라 특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거기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 대통령 각하 월남은 너무 가난해서 투자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주세요. 예. 이렇게 이제 월남 특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만델라 대통령이 변명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솔직하게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예. 그러니까 월남 부통령을 왜 불렀냐면은 만델라가 고생할 때 감옥에서 고생할 때 그 아프리칸 그 내셔널 콩그레스잖아요. ANC를 후원해준 그 의리 지킨 사회주의권의 나라 가운데 월남, 리비아, 가다피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의리로, 의리로 가난하지만은 첫날 부름을 받는 은택을 준 거죠.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정말 저 한국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이 잘 사는 나라만 보고 이야기했는데 불러놓고 결렬했잖아요. 좀 그 베트남 특사가 열받을만 하네요. 그러니까 그 정직함에 제가 실수했군요. 제가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주는데요. 무슨 선물을 주는 거 하니 제가 대통령으로서 해외 순방할 때 제일 먼저 귀국을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약속 그 자리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하고 그 사과에 갚하는 실질적인 선물을 딱 줄 때 이 대단한 융통성 있는 민주적인 지도자구나. 감옥에 28년 갇혀 있어서 뭐 이게 아주 뭐라 거의 외골수 비슷하게 외골수 비슷하게 이게 삐뚤어진 분이 아니고 그렇게 열려 있는 분이에요. 제가 가서 또 하나 놀란 거는 만델라가 이제 하여튼 그 드클레르크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 임시 헌법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둘이 받았잖아요. 받고 이제 출마를 할 때 후보자 만델라가 걱정한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혹시 뭐 백인들이 방해 공작하나 뭐 이런 거 걱정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 같으면 그 보통 정치인이죠. 그 같으면 우리나라 정치인 수준보다 못하죠. 뭘 걱정한 줄 아세요? 어떤 거였는데? 하늘을 찌르는 같은 인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흑인들이 저거 다 쓰고 이러니까 새로운 헌법에 의하면은 대통령이 3분의 2 선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면은 헌법 개정할 권리가 주어졌다고요. 대통령한테요? 와, 엄청난 파격이네요. 그 특권을 가질까 봐서 겁을 먹은 거예요. 겁을 먹은 거예요. 그걸 겁을 내는 압승을 겁낼 줄 아는 민주적인 지도자의 심성, 자질. 왜 겁을 내냐면 그 이유를 내가 물어보니까요. 그쪽 가서 물어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내가 3분의 2 이상 얘를 70번 지도를 받아가지고 이 헌법을 개정할 권리가 있으면은 우리 흑인을 300년 동안 억압했던 백인 차별 독재주의와 다름이 없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그러면 백인, 흑인, 국민 다 합쳐서 전부 다 객체로 다시 돌아가고 통제의 대상이 되고 억압의 대상이 되고 그렇다. 진짜 말 그대로 탕평, 통합의 그냥 교본이네요. 교본. 진짜 통합의 교본이죠. 절대 다수로 압승하는 것.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가 체육관에서 당선될 때 99.9%를 이겼어요. 그걸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만델라의 마음이었어요. 당당히 직선으로 체육관도 아니고 직선으로
67% 넘으면 어떡하나. 그걸 걱정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범한 정치인은 진짜 좀 엄청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정말 정치의 민주 정치의 교범이죠. 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지도자들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인터뷰를 내가 했거든요. 만델라 서거를 즈음해서 했는데 거기서 한국 정치 지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만델라의 그 철학이 담겨 있는 책을 한 10번은 읽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압승을 두려워하는 민주적인 리더십.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애도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한 바오르 2세 교황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네. 그분 돌아가실 때 전 세계 국가 수반이 60명인가 뭐 그렇게 갔죠. 지금 100명 넘었다 그랬죠. 네. 내가 듣기는 91명이나 한 100명 가까이 갔다는 거는 세계 지도자들이 전부 다 지금 남아공에 모이고 있어요. 그렇죠. 세계 최대의 이 축제적인 장례식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존경을 우리나라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앞으로 받을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우리 총재님께 꼭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대선 개입 문제, 그러니까 1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해법의 그 당사자는 누구고 해법의 내용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만델라한테서 배워야 됩니다. 네. 만델라가 대통령이 와서 만든 첫째 제도인 장치가 진실화해위원회였습니다. 네.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의 철학은 이거였습니다. 과거를 영원히 잠자게 하려면은 하는 것은 진실을 밖에 없다. 낱낱이 다 드러내야 된다. 그렇죠. 예. 진실만이 과거를 잠재울 수 있다. 이게 만델라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난 1년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리, 헌법이 보장하는 이 국민의 신성한 이 투표 권한을 국가 기관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 기관들이 그렇죠. 관여해서 이 아주 훼손시킨 사실은 이건 좀 닉슨의 삼류 정치 절도범의 그 행각을 숨기려고 했던 것보다도 워터게이트, 워터게이트보다도 수천 배 무거운 이 잘못이거든요. 예. 그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지금 이 모든 걸 잠재우는 겁니다. 진실만이 과거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래서 수사 과정에서 저 엄청난 불협화음도 많았고 진통도 많았잖아요. 수사팀이 팀장이 교체가 되고. 그 자체가 벌써 진실을 가리기 위한 그렇죠. 그걸로 꼼수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걸 꼼수로 보고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나는 청와대에서 빨리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너무 방어적이어서 근데 바뀔까요? 별로 안 바뀔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 안 바뀌면은 불행이 오죠.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갖고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그 총재님 말씀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이 만델라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모든 진실을 단 하나의 남김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 해법은 여기에서부터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겨 들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 이번 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